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기초생활수급비. 그 돈으로 생활이 겨우 이어지는데 어느 날 우체통을 열어보니 수급 중단 통지서가 딱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받았던 몇백만 원을 다시 내라는 환수 통보까지 함께 도착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집도 그대로고 재산도 그대로인데 왜?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억울해하고 심지어 절망까지 하십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혹시나 해서 미리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안녕하세요. 15년째 복지 상담 현장에서 수급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복지 상담사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수급 중단과 환수 사례의 원인과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처법과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복지 현장에 나왔을 때는 이런 일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 그래요. 어떤 주에는 하루에 서너 분씩 이런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억울하다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자신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수급이 중단되고 심지어 돈을 다시 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죠. 어떤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90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무슨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몇백만 원을 내라고 하니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경우였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한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급이 중단됐다는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알고 보니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몇 개월 동안 했던 것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번 돈은 대부분 본인 용돈이나 취업 준비비로 쓰여서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된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고의가 아니에요. 잘 몰라서 또는 복잡한 제도 때문에 실수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수급이 중단되고 심한 경우에는 환수까지 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미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앞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에 여러분의 상황도 살짝 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수도 있고요. 물론 개인정보는 절대 쓰지 마시고 그냥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써주셔도 돼요. 이런 소중한 정보는 아는 분만 알고 모르는 분은 정말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수급자가 되면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 자격은 매년, 심지어는 매달 검토될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급자분들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심지어 은행 계좌까지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연에 한두 번 정도 확인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자주,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포착해내요. 예를 들어서 따님이 몇 달 동안만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아들이 잠깐 일용직으로 일했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확인됩니다. 심지어 은행에 조금이라도 돈이 쌓였다가도 금방 발견되죠.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생겼을 때 수급자분들이 미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거나 알아도 귀찮아서 미루시거나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수급이 바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 받았던 돈이 있다면 모두 다시 내라고 해요. 이게 바로 환수인 거죠. 때로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이런 일을 겪으면 나중에 다시 수급 신청을 할 때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아까 댓글로 경험담을 써달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갑자기 공무원이 집에 찾아와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간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은 댓글에 언제쯤 그런 일이 있었는지만 써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방문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거든요. 이걸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수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돈을 다 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환수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돈을 다 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제부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1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수급비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단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단순히 통장에 찍힌 몇 차례의 입금 내역 때문이었어요. 그 돈은 자녀가 준 명절 용돈이었는데도 말이죠. 그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추석에 아들이 50만 원 주고 갔고 설날에 딸이 30만 원 주고 갔는데 그게 무슨 소득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은 1년에 여러 번 규칙적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정기 소득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결국 제가 도와드려서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이해 신청을 했고 다행히 다시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 달 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죠. 두 번째 사례는 50대 김 씨라는 분이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끔 하루 단위로 일용직 일을 하셨는데 그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서 나중에 소득으로 잡히면서 수급 자격이 끊겼습니다. 이분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만 일하셨는데 하루에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씩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돈도 다 기록에 남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몸이 아픈데 조금이라도 벌어서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일했던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아파트 청소였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하루 이틀씩 부족할 때만 불러서 일하셨는데 그것도 다 신고가 되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어디서 일해도 다 기록에 남아요. 세 번째는 정말 조심성 많은 60대 여성분이었어요. 늘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분인데 중고거래로 냉장고를 팔고 받은 돈 30만 원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서 소득으로 인정되어 환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집에 있던 오래된 냉장고를 팔았을 뿐인데 그게 소득이라니 말이 되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그 냉장고를 언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자료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75세 할아버지인데 손자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날 받은 축의금이 2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그걸 며칠 동안 통장에 넣어뒀다가 다시 빼서 예식장 비용으로 쓰셨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200만 원이 들어온 건 봤지만 나간 건 확인하지 않고 소득으로 처리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예식장 영수증이며 뭐며 다 가져오셔서 겨우 해결했지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이처럼 고의가 아니어도 단순히 몰라서 또는 증빙을 제대로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살짝 써주세요. 물론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절대 쓰지 마시고 그냥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도만요. 아니면 가족 중에 이런 일 겪은 분 있는지도 써주시고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던 것들이 이제는 다 걸립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전산조사를 통해 모든 수급자의 통장을 확인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패턴 분석까지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매달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는 패턴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경고가 뜨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섭죠?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패턴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기적인 입금이에요. 가족 용돈이 대표적인데 1년에 6번 이상 반복되면 정기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자녀가 용돈을 주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어떤 분은 매달 15일에 딸이 1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줬는데 그게 정기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고액 입금입니다. 일회성이라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36만 원 이상이면 조사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받은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축의금도 계좌이체로 주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해요. 세 번째는 일용직이나 단발성 소득이에요. 하루 일하고 받은 5만 원, 일주일 일하고 받은 30만 원, 이런 것들이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요즘은 건설 현장이나 마트, 음식점에서 일해도 다 신고가 되거든요. 심지어 전단지 나눠주는 일하루하고 받은 3만 원도 기록에 남아요. 네 번째는 중고거래나 경조사비예요. 물건 판매 대금이나 축의금도 증빙이 없으면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물건 팔고 받은 돈도 다 확인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예상치 못한 입금들이에요. 보험금이나 세금 환급금, 적금 만기금 같은 것들도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10년 전에 가입한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미리 신고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금 기록과 증빙을 철저히 해두세요. 누가 언제 왜 보냈는지 날짜와 보낸 사람, 이유를 꼼꼼히 메모해 두시고요. 카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도 캡처해서 보관하시고 영수증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보관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저는 수급자분들에게 항상 작은 수첩 하나씩 준비해서 돈이 들어올 때마다 적어두라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현금으로 거래하시라는 거예요. 자녀 용돈이나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로 받으셔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신고하세요. 나중에 발각되는 것보다 미리 신고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도움은 숨기지 말고 신고하시라는 거예요. 매달 받는 가족 지원금 같은 것들 말이에요. 미리 신고하면 수급비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나중에 발각돼서 수백만 원 환수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네 번째는 일용직이나 단발성 소득도 반드시 신고하시라는 거예요. 하루 벌었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기록에 남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는 하루 2만 원 벌고도 신고 안 해서 문제가 된 분도 계셨어요. 다섯 번째는 중고거래나 물품 판매할 때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판매글 캡처하시고 거래 내역 보관하시고 택배 영수증까지 보관하세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증빙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언제 얼마에 샀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여섯 번째는 경조사비 관리예요. 큰 금액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미리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고 나서 처리하시는 게 안전해요. 특히 결혼식이나 장례식 주관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혹시 이미 조사나 환수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당황하지 마시고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무슨 돈인지, 언제 들어온 돈인지, 왜 들어온 돈인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고요. 둘째로는 모르겠다라는 답변 대신에 준비된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돈은 아들이 추석에 준 용돈이고 카톡으로 미리 보낸다고 말했었다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셋째로는 환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90일 이내에 이해 신청을 하세요. 일회성 도움이며 정기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복지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이런 일들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기까지가 본론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문제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정말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규칙을 모르거나 소홀히 하면 오히려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15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대부분의 문제들이 조금만 주의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복지 상담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시스템이 정교해지고 확인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마음가짐으로는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꼭 기억하셔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모두 기록하고 증빙을 남기세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아무리 당연한 돈이라도 말이에요. 저는 수급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돈이 들어올 때마다 작은 메모장에라도 적어두시라고요. 언제 누가 왜 얼마를 보냈는지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로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들이 용돈 보낸다고 미리 연락하거나 딸이 생활비 붙여준다고 말하거나요. 그런 대화들도 꼭 캡처해서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가족지원금은 가능하면 현금으로 받으시고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로 받으셔야 한다면 반드시 미리 신고하세요. 저도 알아요. 자녀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현금으로 직접 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계좌이체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받기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세요. 많은 분들이 수급비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래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는 매달 30만 원씩 아들이 보내주는 걸 미리 신고했더니 수급비는 조금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세 번째, 단발성 소득이나 중고거래, 경조사비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루 일하고 받은 몇만 원, 물건 팔고 받은 돈,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이런 것들도 모두 기록에 남을 수 있어요. 특히 인터넷으로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판매글부터 거래 과정, 입금 확인까지 모든 걸 캡처해서 보관해 두세요.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주민센터에 상담받고 처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큰 금액이 움직일 때는 특히 그래요. 어떤 분은 아들 결혼식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큰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미리 상담받고 모든 영수증을 준비해뒀더니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네 번째, 문제가 생기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환수 통지서를 받았다거나 수급이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복지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많은 분들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비용이 들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전문가들이 여러분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전국에 계신 복지 상담사분들도 모두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4가지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수급 자격을 지키는 정말 소중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급자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여러분은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만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뿐이죠. 저는 항상 수급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규칙을 지키는 건 정직한 수급자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그렇게 해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돌아간다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제도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주변 분들과도 이런 정보를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수급을 받고 계신 이웃분들, 친구분들 중에도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작은 정보 하나가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뭔지 아세요? 미리 알았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볼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만들게 된 거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도움됐습니다 라고 한 줄만 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게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목표예요. 댓글에는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써주시고요. 물론 개인정보는 절대 쓰지 마시고 일반적인 상황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댓글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제도도 계속 바뀌고 있고 새로운 주의사항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